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6년 1월 24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연애 때와 같이 정신없이 많은 일들이 발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생한 일들을 보면은 일의 보폭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제목에서 이제 적은 것처럼 지금 이제 어떤 기사가 났느냐면은 평화통일자문회의의 수석 부의장 이해찬 민주당 의원, 그 의장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석 부의장이 엄청 크다고 보여서 보통 거기는 대통령이 되게 신뢰하는 인물이 가는 곳입니다. 그가 지금 73세의 노구를 이끌고 베트남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심장이 멈춰서 현지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에 심장에는 혈관이 막혔다는 거죠. 심장 마비가 온 겁니다. 보통은 이제 혈전이나 뭐 이런 거 통해서 막히는 거죠. 그래서 스텐트, 즉 막힌 곳을 에다가 파이프 같은 걸 조그만 걸 박아준 겁니다. 혈류가 통할 수 있도록. 그런데도 아직 의식불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조정식 정무특보를 보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해찬에게는 엄청나게 안타까운 일이고 그가 쾌유하기를 빕니다. 73세로서는 요즘 수명을 봤을 때는 좀 일찍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가 사실은 그렇게 구체적인 행보가 중요하지 않은 그런 기구거든요. 헌법상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헌법상에는 반드시 필요한 헌법기구는 아니에요. 있을 수 있다. 근데 계속 있었거든요. 어쨌거나 자리가 장관급 또는 부총리급 자리가 하나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어 왔었는데, 그가 아픈 몸을 이끌고 베트남까지 갔다? 과연 베트남에서 그가 급하게 많이 편찮으지 않았다면 이런 기사가 났을까? 그리고 제가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요즘은 검색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출국했다는 기사가 없어요. 이해찬이 베트남으로. 자, 이것은 뭐냐? 지금 어제 제가 다뤘나요? 그저께 다뤘나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금 오늘 벤스를 만났죠. 미국 부통령.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지난번 트럼프 일기에서도 하노이 회담이 엄청나게 중요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베트남으로 좀 생각을 하고 움직임이 있다. 갑자기 이해찬 의원의 건강이 악화된 사건이 없었으면 이것은 언론에 절대 보도되지 않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을 마치고 공항으로 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 큰 얼개를 하나 맞춰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해찬 의원이 이번에 잘 회복을 해서 그가 많이 준비한 부분의 성과까지 같이 보는 그런 날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정신없는 일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대형 함들 이란으로 이동 중이다. 우리 국방 뉴스에서 다 보도를 다 했네요. 다른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트럼프가 원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연막탄이죠. 다른 걸 진행시키고 싶어 하죠. 그럼 이런 연막탄을 치는 이유는 뭐냐? 제가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유럽 정부들만을 상대하는 거면 지금처럼 다보스 포럼에 가서 한번 깽판 한번 치고 그린란드로 계속 압박 가하고 또 한 것처럼 그냥 세계평화회의 출범시키면 돼요. 어차피 유럽은 다 버린 거니까 이미 나토는 붕괴된 것이고 다음 진도 바로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민석이 급하게 미국을 갔고 그와 거의 동시에 이해찬이 베트남을 간 것이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계속 이러고 있고, 트럼프는 다보스 가서 그냥 흙탕물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발생시키고 있죠. 이것은 자본의 이동을 막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자면 채권을 팔고 그 팔은 돈으로 딴 데로 이동하지 않을까.
예. 뭐 채권 파는 게 아니고 다른 두 단계를 거쳐야 되죠. 채권을 판다는 것은 현금을 확보한다는 것이고 그 현금이 달러라면은 지금은 충분치 않아요. 음, 다른 금전으로 갈아타야 되죠. 다른 화폐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위안화죠. 현금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다고 그 미국이 진 빚이 천문학적 그 숫자인데 외국이 아니고 국내 내국인들이 미국 내국인들이 가진 게 지금 제 기억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하고는 달라요. 일본은 거의 다 국가의 빚을 일본 국민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50%가 넘을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니까. 그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 아무 의미가 없죠. 이제 국채를 판다 했을 때는 다른 걸로 갈아탄다. 그걸로 금을 산다. 아니, 금 시장이 그만큼 그것을 수요를 감당할 만큼 크지가 못합니다. 금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잡합니다. 단계가. 그래서 일이 천천히 벌어지면 안 돼요. 순식간에 벌어져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이 중국 가가지고 관계 회복을 했고, 즉 미국과 한국은 같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는 거예요. 중국과의 긴장 상태가 고조될 건 없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부드러워요. 러시아도 부드러워요. 그 자본들도 그 정도는 알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죠. 뺄까 다음 준비를 위해서 현금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일단 채권이겠죠.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름 유럽에서 제가 뭐 몇 년 봐왔기 때문에 있는 것들은 제 눈에는 다 걸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이 채널 Neutrality Studies 이게 유럽에서는 그나마 중심을 잡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약간 좌파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에 보면은 이란의 쿠데타가 시도가 밝혀졌다. 예.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예. 이거는 거의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란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활용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강렬히 원하니까. 근데 미국이 며칠 전에 빠졌잖아요. 빠져나오면서 러시아가 그 다음 경고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란 시위 과정에서 테러 분자들이 이스라엘이 지원하는 또는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테러 분자들이 개입했을 수 있다. 자른 거예요. 더 커지지 못하게. 자,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어. 강력히 원하고 있으니까.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제조꾼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며칠 안 됐잖아요. 하루 정도 더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 이외에 이란 정권이 무너진다. 이란 정권에 의해서 참혹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납니까? 국내 언론에? 해외 언론도 안 나요. 트럼프가 팔 딱 빼니까 이란은 멀쩡해졌어요, 갑자기. 그러면 이스라엘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러시아가 경고하면 딱 때리고. 이게 블러핑이고 연막탄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 가서 막 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벌고 있는 와중에 이해찬이 어떻게 보면 이름밖에 없는 자리인데도 베트남까지 가 있다.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많이 위독할 정도까지 아팠다. 중요한 일을 했으면 분명하다.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은 셋밖에 안 됐는데 김민석이 벤스를 만나러 갔다. 트럼프는 저러고 있는 과정에 이거는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치닫고 있는 거죠. 그 치닫는 목적지는 뭐냐? 제가 제목에서 적은 것처럼 북미 정전이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재명이 한두 달이면 환율 내려갈 떨어질 것이라고. 그게 이겁니다. 주식 투자하라는 게. 그것도 이겁니다. 또 뭐냐? 엊그젠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반도체 죄송합니다. 그 부동산 복수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세금 면제해 주는 것도 이상 안 해준다. 그런 이야기 발표했죠. 부동산 잡는다는 그런 과정에서 그 이야기는 지금 이제 뭐라고 할까? 지방 선거를 앞두고 할 수 있는 정치적 멘트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지금 지방 우선으로 감으로 해서 이미 서울 쪽이 서울이라 경기도는 정치적으로는 좀 불리하게 됐단 말이에요. 지방에다 몰아주니까 서울에 너무 집중됐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 지방을 키우겠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겠다. 그것은 지방의 집값을 서울만큼 올리겠다는 뜻이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죠. 그럼 나라 망하는 거죠. 서울의 집값을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지방을 키움으로써. 그것만 해도 힘든데 아주 직접적으로 다주택가 보유자들한테 과세를 이때까지 면제했던 거 아마 그게 윤석열 때 면제됐을 거예요. 그것을 면제 안 하겠다. 이것은 서울, 경기도, 특히 서울을 버리겠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가 그 말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건 좀 참았다 해도 돼요. 정책적으로 슬며시 시작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내뱉었다? 입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한두 달 있으면 주가 내려간다는 거, 환율 떨어진다는 거랑 같은 표현이에요.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 정도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다른 부분하고, 환율하고, 주가 부분하고. 그게 어디서 오느냐? 지금 이야기에서 오는 거예요. 더 큰 대박이 온다 이거죠. 물밑으로 움직이고 이해찬이 갑자기 몸이 많이 아파진 바람에 그게 까발려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찬이 왜 이 시점에 일을 갔을까? 뭔 이야기를 했을까? 가가지고 누굴 만났을까? 베트남은 당연히 만났겠죠.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이걸 했었기 때문에 베트남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필리핀은 지금 우리의 많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KF-21 산다는 것도 있고, 뭐 호위함부터 해서 원의 경비함, 뭐 잠수함까지 해서 우리 쪽 영향권으로 완전히 편입되고 있어요. 미국이 그걸 바라는 거잖아요. 동북아에서 그걸 미국의 역할을 대체하는 거, 대중국 견제라는 부분에서 싸우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왜? 앞에 있는 항로가 훨씬 더 중요해질 거니까. 북극 항로 오픈되면은 그럼 러시아도 거기 기대해야 되고 미국도 거기 기대해야 되고 많은 나라들이 거기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교통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베트남도 그런 기색이 과연 있었지만 우리 지금 서로 국방부의 힘력을 강화하기로 했죠. 작년 후반부에. 그러면서 우리 K9을 사가지고 했죠. 그 점에 대해서 푸틴이 반대하느냐? 아닙니다. 미국이 반대하느냐? 아닙니다. 그리고 베트남 과거 중국과 전쟁을 한 부분도 있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팽창하는 그런 분위기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건 푸틴도 인정해 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베트남과 군사적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것은 베트남의 선택이기 때문에 중국이 뭐라고 할 이유도 없어요. 자기들이 베트남이 중국은 싫고 한국하고 관계 맺고 싶어 한다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그걸? 자,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시도, 북미 정유전선언, 이번 두 번째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에서 베트남이 그 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지난번 할 때도 여러 국가들에서 경쟁을 해드렸습니다.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날 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에 베트남에 산다는 것은 이쪽에 남중국해 좌우를 다, 동서를 다 우리의 영향권을 가진 나라들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여파는 밑에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미 싱가포르는 우리 편에 돼 있죠.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나라. 교통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한 이야기죠. 트럼프가 종신의장, 저기까지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어요. 종신의장 되지는 못하겠죠. 평화위원회 출범을 했다. 저거의 이름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유엔을 대체한다. 새로운 국제기구가 올라온다. 그런데 트럼프가 독재처럼 계속 종신으로 활동한다.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서방 대부분 영국이 불참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대부분인데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서방이라고 해봤자 여기서 중요 국가는 독일하고 프랑스 정도인데 왜냐? 지금 G7이 없어질 거니까 거기다가 나토도 없어질 거니까 이제는 실제적인 힘으로 새로운 C5를 만들겠다. 그것들이 주도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셈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이 점이 우리한테 나쁜 것이냐?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언론들도. 자, 그 다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지금 현재 친미 정권인 대만의 현 정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탄핵 착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왜냐? 미국이 한국을 빌려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그러면 대만이 처신을 엄청나게 잘해야 돼요. 과연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바이든의 힘을 입어서 당선된 대통령이 현재 총통입니다. 새로운 멋진 지도자가 나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혼란입니다. 혼란이 되면 계속 약해질 거예요. 예. 자, 이런 것은 이렇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기사 떴어요. MBC 발표던데 뭐 지금 2박 5일인가 같잖아요.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자, 이것은 거의 북미 관계에 있어가지고 총전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무적인 일을 가운데 조율을 다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찬이 그거 외에 무슨 이유로 베트남까지 비밀리에 날아갔었는지. 그거하고 김민석이 관계 동시 패션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즉 이해찬이 그 일을 마무리 지었어요.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 하겠다. 날짜 잡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든지 아니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든지 간에 북한과 소통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김민석이 날아가는 동안 통보가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전에 통보가 됐을 수 있고. 그만큼 급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찬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에 긴장이 풀려서 그랬는지 아파진 거 아니에요. 지금 공항으로 오면서. 그 결과물은 김민석이 출발하기 전에 전달됐다. 그걸 가지고 미국과 이야기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금 다보스 스위스죠, 그기가? 예, 다보스 가가지고 좀 열띠게 지금 작두를 타고 있는 상황이죠. 푸틴은 뒤에서 강력히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셈이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며칠 전에 우리 주로 대사들, 뭐 물론 전 세계 뭐 30몇 개국 대사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죠. 신입장이 줄 때 우리한테 긴 말을 했죠. 한국과의 관계 개선 원한다. 유럽과도 관계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냥 하루에 한 건씩이에요 지금. 이게 제목에서는 일단 쿠팡권을 뽑았는데, 아니 국무총리가 미국 부통령하고 쿠팡권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갔겠습니까? 그 택도 없는 소리죠. 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MBC도 이건 모르지 않아요. 이 내용 볼까요? 읽어드릴게요. 네, 관련된 부분만이 핵심이에요. 아울러라고 표현해서 앞에 다 쓸데없는 얘기 다 해놓고 아울러. 이게 해결되면 쿠팡은 가는 거예요. 쿠팡권하고 북미 대화권하고 서로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100배, 1000배 더 크겠죠. 북미 종전선언이. 쿠팡의 사장 업무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콩사탕을 연발했던 신세계의 그 회장이랑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쥐주건도 조용히 있잖아요. 신세계 회장. 요즘. 아울러, 이게 핵심이에요. 벤스 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한에 대해, 이게 되게 영어를 한글로 번역해서 이게 그 김민석이 이렇게 이야기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색한 영어 직역 문장인데 읽어볼게요. 머리 좀 써가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한에 대해 관계 개선의 용의가 있는 미국 측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질문을 했다. 관계 개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거짓말이죠. 예, 이해찬이 가가지고 날짜하고도 잡았다고 봅니다. 북한하고 이야기까지 하고. 나는 김민석은 두 가지로 답했다. 첫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관계 개선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해찬이 가서 그러고 몸이 아플 정도로 열일을 하고 옵니까? 아니죠. 이거는 멘트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알려준다는 거. 그리고 트럼프가 다 가져간다. 이 핵심은.
우리가 하는 일은 밝혀졌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찬이 했을 일은 밝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비밀리에 출장 갔다가 출장 돌아오면 끝이었었는데 아파서 드러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했죠. 두 번째로 그런 점에서 누가 됐든 벤스 부통령이 이건 아니건 현재 미국의 특사 역할을 확장해서 지금 특사해가지고 뭐 중동 특사도 있고 러시아 특사도 있고 우크라이나 특사도 있고 해서 일을 해결하고 있거든요. 해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접근법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해찬이 베트남 가서 엄청 열심히 일을 해서 시간을 잡았다고 봅니다. 그게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던 간접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리고 베트남이 대환영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거기서 특사를 누구 하나 보내서 정해진 날짜에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어떤 계단 역할 또는 주단을 깔아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갑작스럽게 하는 것보다 그것은 다른 게 지금 다 정리가 돼 있다. 라면서 의미한다고 보고 그 전에 우크라이나 종전 이런 게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게 되면서 지금은 뭐 우리 언론이나 유럽 언론에서 파묻히고 있는 평화위원회가 확 올라오겠죠. 왜? 그 이름으로 이걸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특사를 가는데 벤스는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겠습니까? 저는 문재인이 여기서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국당하고 합당을 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김병기의 오바로 인해서 민주당 내부에 그 뭐라고 할까 그 수박 세력들이 많이 위축된 새를 몰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을 기회주의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워요. 그거 하나만을 핑계로. 이것은 뭐냐? 뒤에 북미 관계에서 남북 교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했더니 내부에서 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문재인 입건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 아주 짧은 시기 내에 문재인이 이미 침착하고 있는 부분이다. 상층부에서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이재명, 정청래 정도는 다 알고 있다. 대통령실 정도는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조국한테 합당을 제안했다는 이유로 펄펄 뛰는 세력들이 좀 있어요. 민주당 내부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 속내를 드러냈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 그것을 뭘로 또 스포트가 될 수 있느냐, 뭘로 또 확인이 될 수 있느냐. 이거 오늘 금방 난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예. 미국이 26년도 국가 안보 전략 이것을 공표를 했는데 북한의 억제를 하는 1차 책임은 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즉 이 말은 미군 빠진다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지난번 주한 미군의 철수는 이재명이 가서 중국 가서 시진핑과 관계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기도 했어요. 이제 언론을 탄다 이것뿐이에요. 당연히 남북 관계 개선, 북미 종전선에서도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되죠. 이게 1차 때는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때는 확실히 서둘렀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훨씬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두 번 당할 수 없다 이런 게 김정은의 생각인 것 같거든요. 미국이 그걸 다 따라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번 1차 때처럼 하려고 시도했던 게 뭐냐면 경주 에이펙에서 김정은과 만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팽당했잖아요. 그 다음 트럼프가 이 새끼 봐라 부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알았다 여러분은 차근차근 할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자, 26년 미국 국가방위 전략. 한국은 미국의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만으로도 북한 억제에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 이게 직역도 아니고 이게 의역도 아니고 좀 희한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밑에 마침 원문이 있어요. 이걸 보자면 뭐냐면 북한군을 억제할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북한군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정도로 남한군이 역량이 있다. 예. 거기서 핵심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제한적인 지원만 가지고도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핵심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만 가지고도 미국에 할 수 있다. 즉 이 말 우리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는 미군이 없이도 혼자 잘 막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계를 끊지는 않는다. 예, 핵심은 미군이 없어도 된다. 즉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크리티컬 그러니까 뭐죠 이게 핵심적이고 좀 제한적이다라는 것은 이선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미군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일본에서 일부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절대 미국이 일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코하마나 일본 핵심적 본토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형식적으로 축소할 수 있어요. 절대 나가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나간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것은 북미 관계 이야기를 하는 데서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다. 자, 그러면 다시 이해찬 을 생각해 보면 이와 이것이 전부 다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다. 이해찬이 확인해 준 거죠. 아, 이런 거면은 한다 우리. 날짜 잡자. 미국이 이걸 확인해 그러면 해준 거다. 김민석은 그걸 아우르는 입장에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예,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다시 이재명으로 돌아가면은 한두 달 내에 환율이 떨어진다.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면제 안 해준다. 강공으로 계속 밀어붙여도 난 괜찮다. 이겁니다. 자신 있다는 거죠. 조국한테 합당. 어중간 애들 다 나가라. 너희 있어도 된다, 나는. 예. 이거 아니면 너무 벅찬 내용이에요. 다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핵전력, 미국 본토 위협 능력을 갖춰. 반드시 핵전력이 아니더라도 미국을 타격할 수, 미국한테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이거 보십시오. 이거 뭐 화성 시리즈, 고체 연료 로켓, 탐지가 짧죠. 발사 준비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미국을 타격할 수 있고, 다탄 두고, 재도립 정확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방어력이 없다. 라는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 외라는 것을, 비핵전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극초음속 미사일류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그거나 같은 이야기죠. 자, 그걸 인정했다. 엄청 이것이 미국이 제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솔직한 부분. 트럼프의 그 수많은 블리핑 속에서도 이건 진실이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기 때문에 당신대로 이야기해야 되겠다. 네. 자, 그러면서 저한테도 띄는 기사는 이거예요. 부평에 가면은, 여기 GM 공장이 있습니다. 옛날에 기아 공장이었던가 뭐 그랬을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부평 여기가 이제 서울하고 인천하고 사이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부터 여기에 군수 공장이 많았어요, 군수 공장이. 그리고 그걸 이제 그 터나 이런 걸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지금 용산이 옛날에 또 일본군의 그 주둔 기지였고 그게 미군이 또 그 다음에 물려받은 셈이잖아요. 그 인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평 공장이 간다, GM이 간다고 했는데 안 가기로 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 한국이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환율도 안 좋고 그러면은 여기에 계속 있기보다는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마음을 바꿔서 다시 있기로 했다? 네. 이것은 이제 미국 AI 기업이나 뭐 원자력과 차세대 원전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한다는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굴뚝산업, 어떻게 보면 굴뚝산업이라기보다는 옛날 산업인데 거기까지 파급력이 미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AI 기업이나 차세대 원전 기업에서 이제는 자동차 기업까지 한국이 괜찮다. 그죠? 그럼 얼마 전에 테슬라가 한국의 전기차 싸게 팔기 시작했다. 그래서 국내 전기차를 싸게 팔기 시작한다. 그래서 한국을 교두보로 삼아야 되겠다는 테슬라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부평 이야기를 해보면은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생산 거점이 될 수 있겠다. 뭐 부평을 더 키우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부평이 더 이상 확장할 공간은 제가 봐서는 없거든요. 북한밖에 없죠. 예,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미국 가기 전에 말이에요. 저는 이걸 외국에서 먼저 봤어요. 외국 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BTS 아미가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했더라고요.
김민석이 하이브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BTS를 정치적으로 오염시키지 마라. 약간 이런 류의 내용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것을. 그래서 이번에 쭉 오늘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같더라고요. 2일 전에 미국 출발하기 전날이에요. 여기 가가지고 N-이라고 아마 이게 BTS의 후배 그룹 정도 되는 모양인데 저기 셀카 찍고 이러려고 갔을까? 과연? 그래서 거기에 뭐 젊은 친구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힘들어하니까 다양하게 생각해봐라 차원에서 갔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기가 너무 오묘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젊은 친구들 희망을 준다는 차원에서 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하이브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보면은 이런 기사가 많아요. 그중에 하나 제가 캡처한 거예요. 지금 멕시코 대통령이 자기들이 선택을 된 거에 대해서 그 글로벌 투어에 지금 이번에 월드컵보다 더 중요하다. 뭐 축구 팬들이 들어오면 뒤집어질 노릇이긴 하겠지만 언급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브라질 난민을 체험 가능성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보니까 누가 댓글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뭐 지금 뭐 표 파는 데 있어서 줄 서고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거 BTS가 전 세계 전쟁하지 마, 전 세계 평화로 가, 그러면 전쟁 다 멈출 것 같은데, 뭐 그런 댓글을 적었더라고요. 저는 그게 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문화적인 영역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도 저런 이야기로 갔을 거라고 봅니다. 자, 미국 투어 쭉 잡혀져 있죠. 자, BTS가 아리랑이라는 제목을 건 것은 대박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색채를 엮어주면은 타이밍을 잘 맞추면은 BTS는 BTS대로 상승 효과가 나고 트럼프가 지금 밀어붙이는 그 내용도 상승 효과가 나서 많은 더러운 것들, 과거의 잔재들이 솟아오르는 걸 충분히 눌러 담을 수 있는 정도의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쿠팡 이야기 주로 한 것처럼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고, 그 다음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을 슬쩍 운을 틔우면서 방향성을 제시했죠. 근데 이해찬을 통해서 이해찬 몸이 불편해진 걸 통해서 좀 더 많이 드러났다고 보는데, 언론이 이야기 안 한 것은 BTS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3년 전에 바이든이 북한하고 북미 정전선을 하려고 했을 때 트럼프 일기를 이어받아서 그때 BTS를 백악관에 초청했던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보다 BTS의 폭발력은, 그리고 한국 한류의 힘은 몇 곱절 더 성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연히 같이 가는 거죠.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